오늘 귀한 특창 감사드리고 또 일찍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앉아 계셔서 고맙습니다. 시간이 나를 움직이게 하지 말라. 시간에 쫓기지 말고 시간에 밀리지도 말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시간에 밀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간을 나의 것으로 해서 관리를 해라. 두 가지죠. 지금 어느 때인지 알고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 오늘 주제는 지금은 일해야 할 때. 일이 즐거워요?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근데 즐겨지지 않는 게 일이죠. 일. 이런 그림이 있어요. 오늘 좀 힘들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일도 어차피 힘드니까. 이게 일이에요. 그죠? 언제 해도 힘들고 이게 일입니다. 일. 근데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일할 것인가, 미래에 우리가 일하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 될 것인가 아는 것도 역시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 구글을 보면 트렌드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주제들이 많이 검색됐는가, 그리고 어떤 주제어가 뭐 어느 정도 검색이 됐는가, 이걸 검색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4차 산업 꽤 많이 얘기하잖아요. 검색을 해봤더니 한글로 해보고 영어로 해보고, 파란 건 영어입니다. 빨간 건 한글이고, 파란 건 영어는 2016년도 초에 다보스 포럼이라 그래서, 다보스 포럼은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경제의 책임자들, 물론 정상들도 오고, 거기서 경제적으로 앞으로 어디로 나갈 것인가 연구하는데 2016년도 초에 4차 산업이 주제였습니다. 그때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파란 그 외국에서는 쫙 올라갔는데 영어가, 한국은 조금 늦죠. 그래서 17년도부터 시작해서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의 그 검색어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2016년도 1월 달 다보스 포럼에서 정의를 내렸는데, 기존 산업 분류에서 정의되지 않은 모든 산업이 가져올 세계 경제의 향후 변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 4차 산업이라는 용어를 이게 적합하냐 적당하냐 하는 것도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1차 산업은 18세기에 영국 중심으로 한 증기기관, 말이 끌고 사람이 하던 것을 이제 기계가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정말 혁명이었죠. 혁명적인 것. 그 결과가 경제력이 군사력이 되고, 군사력 가지고 또 딴짓하고 막 이런 결과를 갖게 되고요.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에서 20세기에 미국 중심으로 한 전기의 활용, 전기, 전화 이런 것들의 활용, 뭐 그것도 엄청난 겁니다. 전기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전기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뭐 획기적인 변화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정보기술혁명이라고 하는데, 1960년 이후에 소위 말하는 컴퓨터, 엄청나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런 변화에 버금가는 변화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게 지금 흔히 2015년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근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뭐 듣긴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또 학원 하시는 분들은 그거 꼭 갖다 붙이는데, 4차 산업에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갖다 붙이는데, 도대체 그게 뭔가,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정리를 해보면 되게 뭐 이런 겁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표현한 것이,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되지 않고 모든 게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그리고 지능이 발달하고, 인공지능 뭐 비롯해서 모든 것이 발달하고, 4차 산업의 기술들이 있어요. 뭐 제가 다 다루지도 못하고요. 그냥 한번 수박 겉을 한번 핥아보는 의미로 4차 산업의 기술들이 있는데,
몇 가지 중요한 기술이 있는데 첫 번째가 IoT입니다. 이 IoT는 인터넷 오브 띵스, 그래서 사물 인터넷.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인터넷이 연결된다는 말은 여기서 사물들을 내가 조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되면 약 300억 개가 인터넷으로 연결될 것이다. 지금은 뭐 인터넷 그 컴퓨터 연결하고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터넷, 자동차도 이제는 리모트 컨트롤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클릭해서 내 자동차 시동을 걸고 또 대표 주고 이렇게 집도 집의 모든 기기들 뭐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게 IoT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는 뭐 우리가 잘 아시는 거고요. 이 중국이 1대1로라는 그런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시진핑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미국이 운영하는 GPS의 모든 데이터가 쏠리니까 결국 데이터가 힘이고 정보가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한번 해보자고 1대1로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뇌공학 혹은 인공지능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런 모든 것이 데이터가 많이 있어도 저장 장치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USB 메모리 스틱 이렇게 하는데 소위 클라우드입니다. 한번 보시죠. 클라우드 개념. 클라우드 서비스 개념입니다.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내 저장 장치가 아닌 뭐 구글의 저장 장치, 삼성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이런 데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컴퓨터로도 뽑아 쓰고 또 내 스마트폰으로도 거기 있는 거 활용을 하고 또 누구도 허락만 받으면 활용하고 그러니까 무한하죠, 저장 장치. 그게 이제 클라우드 개념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무인 운송, 자율 자동차라든지 드론이 되든지 이런 사람이 조종하지 않는. 근데 이런 설명을 한번 했더니 어떻게 무인 자동차를 타느냐고 무서워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는 어떻게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겠느냐 이런 소리 나올 거다.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블록체인은 아시는 것처럼 가상화폐를 가능하게 했던 암호화폐라 그러죠. 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거래를 하면 거래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에게 전체에게 공개를 하고 그들 가운데 적어도 51% 이상이 사인을 해야만이 거래가 완성되는 거예요. 거래가 완성되면 블록으로 딱 닫아놓습니다. 요거는 변화 불가능, 편집 불가능.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요게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거래 관련된 체인 중에 지금은 국가가 관리하든지 뭐 인터넷 거래하면 제가 돈을 보냈다 그러면 은행이 보장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것은 대부분이 동의를 해야 거래가 되는 것이니까 미래의 발전이라 그러고요. 3D 프린팅은 그냥 단순히 프린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프린팅하면 잉크를 넣잖아요. 잉크를 넣지 않고 친환경 생체, 인간 친화적인 재료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코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실제로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붙여도 그게 이제 3D 그 재료를 집어넣으면 그게 나오는 것, 그렇게 만들어서 나오는 것, 뭐 하여튼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노테크 말씀드렸고 오토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로봇공학, 가상현실, 신소재, 유전공학 이런 것들이 4차 산업의 기술입니다. 근데 4차 산업의 기술 중에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오토라 그래서요. 오프라인 투 온라인. 그러니까 오프라인 현실 세계에 되어진 것을 가상 세계로 보내서 그 가상 세계에서 편집 가공하고 현실 세계는 편집 가능이 불가능하잖아요. 그 집을 부셨다 이걸 못하는데 가상세계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가상세계로 데이터를 옮겨서 가상세계에서 편집하고 융합해서 다시 현실세계로 보내서 거기서 적용하는 것.
내비게이션 보면 압니다. 내비게이션이 대표적인 것인데 정적 데이터, 지형, 도로, 자동차 이런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가상세계로 집어넣어서 거기서 동적 데이터와 같이 융합을 시키는 거예요. 교통의 흐름, 뭐 자동차의 속도 이런 걸 융합을 시켜서 거기서 최적의 길을 선택을 해서 그 길을 현실 세계에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비게이션에 나오잖아요. 요즘은 실시간이죠. 이렇게 해서 최적의 길, 시간 전략하고 에너지 전략하고 차량 분산 효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단순히 내비게이션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 적용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건축도 마찬가지.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방 모양도 미리 이렇게 3D로 그려보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O2O 융합이에요. 온라인 투 오프라인 혹은 오프라인 투 온라인 융합입니다. 또 한 가지 4차 산업의 중요한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공유입니다. 공유. 소유가 아니고 공유. 그러니까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물질이 한정이 돼 있어요. 집도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내가 사용하려면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래서 물건이 돈입니다. 근데 온라인에서는 정보가 돈이에요. 왜냐하면 집도 거기다 놓고 얼마든지 가공하고 또 이 집도 나도 쓸 수 있고 너도 쓸 수 있고 이런 공유 개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버 택시라 그러죠. 우버 택시 대단하잖아요. 우버 택시는 택시 하나도 없는 회사예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이 에어비앤비는 그 집이 하나도 없어요. 객실이 하나도 없는데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해요.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 소유가 아니고 너도 쓸 수 있고 나도 쓸 수 있고 이런 개념입니다. 우버 혹은 에어비앤비. 제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요. 그런 거다 이렇게. 물론 아시는 분들이 훨씬 많겠지만요. 그 다음에 플랫폼 개념이 있어요. 4차 산업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플랫폼은 기차역이잖아요. 기차역이라는 뜻인데 처음에는 이제 기차 철로가 하나 가다가 어디 다른 데 가는 철로도 생기고 많이 생기면 그 플랫폼이 발전을 해요. 왜냐하면 이용자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이용자가 많아져서 발전을 하면 거기에 사업자들도 들어오는 거예요. 더 많은 사업자가. 빵집도 들어오고 모두 들어오고 사람이 많으니까 돈이 되니까. 그렇게 모이는 개념을 플랫폼 개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가 모이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그것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뭐 규모의 경제도 얘기하고 그럽니다. 플랫폼이 클수록 많은 소비자가 있게 되고 이용자가 있게 되고 많은 이용자가 있을수록 많은 사업자들이 거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장사하러. 그리고 사업자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용자는 더 많아지고 이것을 포기한 이것을 이 방향으로 가지 않은 그 가상 온라인들의 그 기업들이 망합니다. 여기 제가 플랫폼 개념 한번 플랫폼이란 제 설명이 부족해서 서비스 혹은 기술이 하나의 기반이 되어 생태계 내 다른 참여자들로 하여금 보완적인 상품이나 서비스 혹은 기술을 구축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플랫폼 제공자, 콘텐츠 공급자, 소비자 등이 플랫폼을 매개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얽혀있는 시스템입니다. 즉, 플랫폼을 토대로 다양한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무수히 많은 가치 교환과 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플랫폼에는 크고 작은 매점들과 주변에는 무수히 많은 광고들이 존재합니다. 온라인상에서의 플랫폼들은 크게 세 가지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특성상 다양한 가치 교환과 거래를 원하는 유저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이제 단일 플랫폼만으로는 그 명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초기 글로벌 플랫폼의 선두주자였던 야후는 검색만 강조한 플랫폼을 고집하다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다음과 네이트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애니팡을 만나고 페이스북이 진가와 결합하여 네이버가 한게임과 융합을 이루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들 플랫폼의 성장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메시지 기능만 이걸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기능들을 막 다양하게 사업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은 카카오뱅크까지 하잖아요.
카카오뱅크, 카카오 네비, 뭐 카카오 스토리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게 플랫폼 개념이에요. 여기 보면 그 소프트웨어 산업 박람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지금 소위 말하는 미래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언제쯤 보편화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자기들끼리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보면 핀테크, 모바일 결제, 그게 몇 년입니까? 이게 2018년 지금 기차나 버스 탈 때 스마트폰 갖다 대잖아요. 모바일 결제 하잖아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2022년 후면 웬만한 사람 다 쓸 것이다. 지금은 돈 내고 쓰니까 돈 아까워서 덜 쓰고, 그런데 그 돈이 결국은 저장장치 사는 것보다 더 싼 거예요. 나중엔 활용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는 플랫폼 개념으로 가기 위해서 그 기업들이 예전에는 기업의 비밀이라고 하던 그 소스들을 다 개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자들에게 우리가 소스를 이렇게 개방을 할 테니까 너희가 그걸 연구해서 아이템을 만들어 와라. 그리고 이용자들을 끌어들여라. 우리가 공개하겠다. 그래서 공개하는 오픈소스 이야기입니다. 차세대 보안, 이 차세대 보안이 아마 그 블록체인으로 가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물 인터넷, 한국에도 대한민국에도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책적으로 또 의욕적으로 사물 인터넷, 모든 인터넷 연결시켜가지고 개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보통 한 사람이 한 400개 정도의 인터넷 연결된 사물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되면 웬만한 건 인터넷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O2O 말씀드렸죠? 스마트 헬스케어 관심이 있을 겁니다. VR, AR 그 가상현실과 관련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스마트카, 자율주행차. 이게 2022년 되면 어느 정도 보편화될 것이다. 물론 그때 가도 그 아미시 피플 같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는 말 타고 다니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근데 그런 세상에서는 앞으로는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점은 이렇게 변화되는데 그럼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협업입니다. 협력해야 돼요. 이제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함께 해야 돼요. 소스도 다 오픈되는 세상입니다. 뭐 어디 골방에서 결정하고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더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결정할 때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하니까 훨씬 빠르겠죠. 결정하는 것도. 그 협업입니다. 333 법칙이라고, 세 사람 혹은 세 번째 법칙. 첫 번째 사람이 동의하고, 두 번째 사람이 내가 함께 하겠다. 세 번째 사람이 내가 지지한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협업의 의미. 이 영상 한번 보셨었나요? 영상. 세 명의 남자가 거리 한복판에서 뭔가 발견한 듯 하늘을 좀 올려다보는데 오래된 사실 영상인데 이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실험을 하고 있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 두 사람일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 사람일 때 어떻게 될까 실험하는 겁니다. 사람 수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EBS에서 방송하는 것인데요. 처음엔 딱 한 사람만 횡단보도에 나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아무도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군요.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간혹 이상하다는 듯 흘깃 쳐다보기만 할 뿐 금세 갈 길을 가버리는군요.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뒤에는 한번 보시죠.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뭐가 보인다는 거야? 뭐가 보인다는 거야? 뭐가 보인다는 거야?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렇게 세 명에게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한 명, 두 명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더니 세 명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함께 갈 때 힘이 있고 또 방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동물들도 함께 합니다. 이게 작년에 그 서울대공원에서 제공한 그 영상인데요. 아기 코끼리가 물에 빠져요. 근데 엄마 코끼리가 어쩔 줄을 몰라해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모 코끼리가 옵니다. 경험 많은 이모 코끼리가 와서 초보 엄마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하나 보시죠? 얕은 물가로 안내하더니 엄마가 가는 곳으로 아기도 나오고 물살을 채치고 달려가서 아기를 끌어 올리는 동물들도 그죠? 이 코끼리가 일주일 후에 생일을 맞았다 그래요. 그때 죽을 뻔했던 코끼리가 엄마, 아기, 이모 생일 축하 희망이랍니다. 코끼리 이름이. 생일 축하해 희망아 건강하게 자라. 이 케이크 대신 이걸로. 그래서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협업. 뭐 서로 다른 분야끼리도 융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 두 번째는 개방과 수용.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 보면 글로벌 기업들이 소스를 공개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사 2014년 내용 나오고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이베이 뭐 쭉 나가서 삼성까지요. 모두 소스를 공개해요. 공개하니까 그 소스를 통하여 사람들이 아이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개발을 하고 그것이 사업이 될 것 같다 하면 도전을 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골방 스타일의 운영 방식은 쉽지 않겠죠. 그때 되면 거의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효율과 혁신이에요. 어떤 조직이든지 이 중요한 두 가치가 있는데 하나는 효율, 하나는 혁신. 상반되는 두 가치입니다. 이게 효율은 일에 있어서는 반복되는 일을 계속할 때 효율이 높아요. 똑같은 일을 하니까 효율성이 높아지잖아요. 같은 시간에 생산성 높아지고 그러잖아요. 혁신은 새로운 일이에요. 이제까지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건 절대 혁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생존을 위해서 효율은 현재의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은 미래의 생존을 이끌어요. 혁신을 해야만이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치적인 면에서 볼 때도 경험을 중시하고 반복되는 것이니까 여기는 도전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방향성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발전이냐 급진적인 변화냐 그리고 생각, 컨셉에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야 그게 되잖아요. 근데 창의적이고 직관적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혁신이 불가능합니다. 규모가 클수록 효율이 높아지고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혁신은 규모가 작을수록 쉬워요. 큰 데서 혁신을 해보려고 그러면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구글 같은 데도 구글이 유명하잖아요. 구글 같은 데도 인공지능이라는 그 혁신이 자기들이 한 게 아니에요. 구글이 검색 엔진과 몇 개 빼놓고는 스스로 개발한 게 없답니다. 구글은 그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딥마인드라는 영국계 회사예요. 그것을 이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들어와서 그 인공지능을 통하여 구글의 모든 분야에 이걸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혁신이 일어나죠. 모든 분야입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게 혁신. 이 두 가지 효율과 혁신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효율을 높이고 각 부서별로 혹은 개인적으로는 혁신을 이루어야 될지 몰라요. 우리 같은 경우.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좋아서 끌고 왔습니다. 말로 하면 불만, 글로 하면 제안, 행동하면 혁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창의력입니다. 창의력. 그 다음에 인성.
당연히 창의력이 필요하겠죠. 그런 사회니까. 똑같은 방법으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문제되는 게 기술은 발전하는데 인성이 따라가지 못해요. 윤리적인 문제가 꼭 생깁니다. 그래서 인성, 상의, 창조라고 안 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창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 교육의 필요가 있게 되죠. 이런 사회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 때 우리는 먼저 직업 걱정을 하죠. 그래서 여기 쭉 이럴 때 어떤 직업이 사라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쭉 나와요. 그래도 보니까 여기 성직자 오래 가죠? 성직자. 그 다음에 소방관 오래 가고. 이것은 거의 사라진답니다. 뭐 법무사, 야구 심판도 사라질지도 몰라요. 인공지능 로봇이 심판 볼지도 모릅니다. 정확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길병원, 인천의 길병원이 최초로 인공지능 의사 왓슨을 도입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건양대병원, 부산의 부산대병원도 했나요? 뭐 이렇게 쭉 하면서 그 결과들이 나와요. 보셨죠? 그래서 어느 분이 표현하기를 인공지능의 도움 없이는 진료도 못하겠다. 환자들에게 길병원에서 그랬답니다. 1년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질병이 있는데 수술을 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 물어봤어요. 보호자들과 환자들에게. 그래서 그것을 인공지능의 제안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가의 제안을 따를 것인가. 거의 대부분이 인공지능 따랐대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거예요.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불가능할 때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방향일 거예요. 그 미래의 직업군, 메이커, 뭐 이름도 잘 모르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메이커스 파트너, 메이커들의 도와준 사람, 로봇공학자, AI 튜터, 오펜시브 리서치, 요건 이제 그 보안 관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그 분석하는 사람들이죠. 트러스트 엔지니어, 이런 시스템도, 교육 시스템도 STEM, 그래서 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또 뭐죠, 뭐 하고, 그 다음에 수학까지 이렇게 융합된, 거기다가 아트까지 합치면 STEAM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PBL, 이런 방식, PBL 방식은 문제 학습, 문제 바탕, 프로블럼 베이스드 레슨이라 그래가지고 러닝이라 그래서 그런 것인데, 중요한 거는요, 이 부분이에요.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하는지 테슬라. Oh, okay.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인물이라고 불리우는 일론 머스크는 2016년 코드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실제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일 뿐이라는 말을 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당연히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그가 이 미친 소리를 농담으로 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 그는 이 세상이 가상의 세상이며 이 세상이 정말 현실일 가능성은 수십억 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말로 확신에 찬 모습을 보였는데 그가 무슨 근거로 이런 괴상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우리가 시뮬레이션에 살고 있다는 논쟁은 2003년 닉 보스트롬이라는 스웨덴의 철학자가 자신의 논문을 통해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꽤 오랜 기간 동안 물리학자, 우주학자, 기술 여기까지만 전문가들이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별로 관심 없다가 테슬라 회장이잖아요. 스페이스 X 프로젝트 창안자고, 이 사람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뮬레이션, 게임 속이다. 그리고 우리는 게임의 캐릭터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꽤 돼요. 지금도 이렇게 그 검색을 해보면 뭐 양자학 이래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게임 속이다. 그래서 그 게임 속에 우리 각자가 캐릭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는 게 지루하면 인공지능으로 리셋하고, 그죠? 리셋하고, 잊고 싶은 기억이 있으면 딜리트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심장사였는데 요즘에 심장사가 의미가 없다 그러죠? 심장은 기계로 박동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뇌사라고 이야기하는데, 뇌도 인공지능의 뇌가 우리 뇌하고 연결되면 뇌사도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섭죠? 이거 조금 이렇게 하면서 저는 막 겁이 나더라고요. 과학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없는 과학, 하나는 하나님 계신 과학. 하나님 없는 과학이 추구하는
지향점이 달라요, 두 개가. 하나님 없는 과학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전지전능, 무소부재, 죽음 문제 해결. 하나님처럼 되는 게 그들이 원하는 최종 목적지예요. 근데 어제 월요일날 드렸던 말씀처럼 죄된 인간이 이렇게 될 때 생길 약이 될 수 있는 문제들 겁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계신 과학은 그러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결국은 성경으로 와요. 결국은 하나님 계신 과학.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마지막 때 빨리 왕래하며 얼마나 빠릅니까? 속도가 자전거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속도가 이 속도 얼마나 빠른지 표시한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지 지금 엄청나죠?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하리라. 데이터. 예전에는 메가바이트 그랬죠. 메가바이트. 그러다가 지금은 기가, 테라,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클라우드에 저장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엔 1기가 가지고도 부족하죠? 뭐 택도 없어요. 그래서 1테라 막 이렇게 저장 장치를 활용을 합니다. 빨라요. 빠르고 지식이 더하고. 이게 2045년도 서울의 모습이 됩니다. 자세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뭐 대략 이래요. 그 대단한.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이 표현을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디모데여 그대는 다음에 적는 사항을 잘 분별해 두시오.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고통스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과학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알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요. 제가 유자원에서 어르신들하고 쭉 이렇게 말씀드리면 평생 신앙을 안 해오신 분들이 도대체 못 믿겠대요. 그러니까 제가 꼭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못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게요? 못 믿으시면 어떻게 하시게요?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믿으면 방법이 있어요? 안 믿어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걸 막습니다. 아시죠? 제가 그래서 이런 걸 쭉 보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봤어요. 그 관점에서. 놀라워요. 그러면서 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줘요. 숙제를 내주면 이 숙제 되게 싫잖아요. 그래서 울면서 하는 숙제라는 책도 있어요. 숙제를 내주면 정말 싫잖아요. 그러면 꼭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내일 잘 해올게요. 정말 잘해서 내일 낼게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때하는 건 더 중요하다. 우리 제때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잘하는 거 중요하죠. 그 잘은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근데 제때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일에 축복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학의 발전을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합니다. 저런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안에 저희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변화와 관계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염려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각 부서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